아빠,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고 엄마도 불편해 하시니까. 1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은 마지막 말입니다.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보냈던 그는 이제 쓸모가 다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모든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노후에 진정으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한 사람의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은퇴 준비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제 월간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태우 씨를 처음 만난 것은 한도의 교실에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은퇴자였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걱정하고 고민했을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 회사에서 인정받던 임원,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한 중년 남성. 그가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여정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김태우 씨.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모든 걸 바쳤는데, 김태우 씨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대기업 재무본부 상무였습니다.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승진과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갔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름 휴가 때는 강원도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내가 꺼낸 교육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김태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노후 준비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가 경험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 각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공개될 김태우 씨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그가 전하는 노후 준비의 3가지 핵심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995년 봄, 회사 게시판에 승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42의 나이에 재무본부 이사가 되었죠.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 한창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했죠. 아내가 챙겨주는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큰 아이 준서가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문 앞에서 절 기다리던 모습이, 둘째 다은이는 그때 아직 유치원생이었는데 아빠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쫓아나오곤 했죠. 매일 아침 준서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저희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아이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그땐 그런 대화가 그저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한강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자전거 4대를 트렁크에 싣고 여의도 한강공원을 달리면서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했어요. 특히 봄이면 벚꽃이 만발한 윤중로를 달리는 게 우리 가족의 큰 즐거움이었죠. 식사는 항상 도시락을 싸갔어요.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이랑 유부초밥. 지금도 그때 도시락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회사에서도 저는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재무본부에서 15년을 일하다 보니 숫자만 봐도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후배들은 저를 재무통이라고 불렀어요.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항상 저를 찾았고 저는 그런 신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준서가 요즘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죠. 왜? 친구들이랑 무슨 일 있나?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니요. 수업이 너무 쉽대요. 진도가 느려서 지루하다고.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옆집 영혼에는 벌써 중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대요. 우리 준서도 사교육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대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래. 근데 우리 준서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학원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제 대답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달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한대요. 영호 어머님 말씀이 고등학교 가서 성적 올리기는 너무 늦대요. 기초가 중요하다고. 아내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준서의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책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풀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보니 학원에서 사온 문제집이었습니다. 아빠, 나 수학 정말 좋아하는데 학교 수업은 너무 쉬워서 재미없어.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야, 김 이사. 요즘 초등학생들 다 학원 다녀. 내 새끼들도 하루에 3군데는 기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걱정이 되더군요. 정말 우리 아이들만 뒤처지고 있는 건가? 결국 그 주말 아내와 함께 학원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한 달 학원비를 계산해 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무본부 이사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죠. 그렇게 첫 달 학원비 300만 원을 아내 통장에 넣어주면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애들 공부는 내가 책임질게. 좋은 대학 보내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때의 제 모습이 참 순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완벽한 가장이 되려는 제 욕심이 결국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시점.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스스로 무너뜨린 첫 도미노가 되어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줄은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감당할 만했습니다. 월 300만 원. 제 월급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그해 가을 둘째 다은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다은이도 이제 학원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준서처럼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준서는 영재교육원에 들어갔고 다은이는 피아노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빠, 나 피아니스트가 될래요.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며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레슨비는 한 달에 150만 원, 피아노 값만 2천만 원이 넘었죠. 거기에 영어, 수학은 기본. 두 아이의 교육비가 월 8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버티자. 다음 달이면 성과급이 나올 거야. 하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새 카드빚이 5천만 원을 넘어섰더군요.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했어요. 평일에는 이사로 일하다가 주말에는 부동산 중개보조로 일하는 제 모습이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존심 같은 건 사치가 되어갔죠. 김 이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언젠가 회사 부장 한 명이 그 부동산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매물 안내하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소주를 혼자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언제부터인가 술이 제 친구가 되어 있었네요.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거른 지 오래. 점심도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체중은 자꾸 늘어나고 혈압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 줬지만 그마저도 제때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여보, 당신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애들 공부는 어때? 대화의 주제는 항상 아이들 공부로 귀결됐죠. 그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대화 주제가 되어버린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회식은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고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하느라 따로 밥을 먹었죠. 김 이사님,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걱정의 말들이 귀에 들려와도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2000년 봄, 처음으로 건강검진에서 적신호가 왔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협심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쓰러질 뻔했죠.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췌해진 걸까?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더군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위안이 됐습니다. 준서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고 다은이는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했죠. 하지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인지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했달까. 주말에도 아이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아침부터 학원을 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숙제하기 바빴으니까요. 가끔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면 책상에 엎드려 공부하는 뒷모습만 보였죠. 언제부터인가 아이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다은이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어요. 꼭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들어온 긴급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죠. 그날 밤 다은이의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왜 매번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그 작게 들리는 흐느끼는 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네요.
2003년 11월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준서가.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서울대 의대래요. 수시 합격. 아내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회사에 조퇴를 했습니다. 15년 차 직장 생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 아들이. 아니,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서가 아직 학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학원에 있어. 제 물음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네, 의대 들어가도 영어는 계속해야 한대요. 요즘은 의사들도 영어 논문 읽어야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준서의 얼굴은 생각보다 밝지 않았어요. 아빠, 나 서울이대 붙었어요. 담담한 목소리. 마치 오늘 점심 뭐 먹었냐고 묻는 것처럼 평범한 톤이었죠. 축하한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제가 안아주려 했지만 준서는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어요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해 겨울 다은이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죠. 우와, 대단하시네요. 자제분들 모두 명문대. 하지만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공부하느라 바빴고 저는 회사와 주말 부업으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설날이었을 겁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대화가 이어지질 않더군요.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준서야, 학교 생활은 어때? 제 질문에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괜찮아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다은이도 마찬가지였죠. 아빠, 제가 다음 주에 연주회가 있는데. 아, 미안하다.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의대 등록금에 악기 구입비, 거기에 여전히 영어 학원비까지. 아내는 매달 생활비를 더 달라고 했죠. 여보, 이제 애들 대학 다니는데 체면도 있잖아요. 옷도 사 입어야 하고. 저는 묵묵히 카드를 더 긁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직급은 낮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야, 너는 이번 주말에 뭐 하냐? 아, 나는 일이 있어서. 에이, 너 맨날 그러네. 우리 집사람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오려고. 애들은 다 컸으니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빼곡히 적혀 있는 지출 내역. 그런데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있더군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영화 본 날 2001년 8월. 저는 그 페이지를 얼른 덮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본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준서가 의대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수술 실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받았죠. 무언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었습니다. 저기 서 있는 게 정말 내 아들일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다은이의 첫 독주의 날이었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결국 또 일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을 봤죠. 무대 위에서 빛나는 딸의 모습. 객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인 저는 없었네요.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정말 이런 삶이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가족은 이미 각자의 궤도를 달리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달리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2005년, 제 나이 58세에 조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도 50대 후반이 되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퇴직금으로 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준서 다은이와 함께 식사도 하고 주말엔 가족 여행도 다닐 수 있겠구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꿈 같은 상상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아내만 나와 있더군요. 애들은 준서는 병원 당직이라 바쁘고 다은이는 레슨이 있대요. 뭔가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짐을 들고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한켠에 제 짐을 놓을 자리가 있긴 했지만 그건 정말 자리뿐이었습니다. 서재를 정리해서 겨우 싱글 침대 하나 놓을 공간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여보, 이게 무슨... 미안해요. 집이 좁아서. 처음 며칠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저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저는 그걸로 만족하려 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자주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준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췄죠. 아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응급실이 바빠서. 매번 10분도 채 못 앉아 있다가 가버렸어요. 다은이는 더 했습니다. 제가 레슨실까지 찾아갔는데, 아빠, 여기서 뵈면 좀 그래요. 제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어머,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아직도라니.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같은 존재였던 거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TV 소리, 아내의 통화 소리. 모든 것이 저를 더욱 고립시켰죠. 한 번은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아내의 통화를 듣게 됐어요. 그래, 이제 어떡하지? 여기서 살겠다는데. 난 정말 미치겠어. 이제 막 자유로워지나 했는데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가 이미 나가고 없었고 저녁이면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희끼리 먹을게요. 아빠는 편한 시간에 드세요. 서재에 있던 제 책상마저 다은이의 악보와 CD로 채워져 갔어요. 아빠, 이거 제가 써도 돼요? 아빠는 어차피 안 쓰시잖아요. 제 공간은 점점 더 좁아져만 갔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은이가 제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아빠가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니까 엄마도 불편해하시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어서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안 보이려 했던,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저는 이제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서류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모은 것이라곤 고작 이것뿐이었네요. 식탁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잘 지내라. 아빠가.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게 보였어요. 한 달, 고작 한 달 만에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그저 멍하니 오피스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나다시피 내려온 저에게는 이 작은 오피스텔 한 채가 전부였죠. 퇴직금의 대부분을 서울 생활비로 써버린 후였으니 남은 건 얼마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눈을 뜨면 창문으로 보이는 초등학교 운동장,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며 준서, 다은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죠.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였던 거겠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기력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었죠. 김 상무님, 서울에서 잘 지내시다 오셨다면서요? 이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냉장고에는 소주병만 가득했죠. 한 병, 두 병. 어느새 소주는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매일 밤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어요. 한 달 만에 15kg가 빠졌다나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깊게 패인 눈, 앙상한 뺨, 희끗희끗 세어버린 머리카락. 5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이미 칠순 노인처럼 보였죠.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하루에 먹는 약이 10알이 넘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은 이 약들을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제가 서울 올라갈 때 항상 걱정하셨죠.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돈이 다가 아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아셨나 봅니다. 매일 새벽이면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배회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어두컴컴한 운동장을 돌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 번은 문득 궁금해져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계속 울리다가 끊겼죠.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수술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이라는 게 언제인지. 아직도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네요. 다은이의 SNS를 몰래 들어가 봤어요. 연주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 그 미소가 어찌나 낯설던지. 댓글들을 보니 부모님 복이 많으시다는 글이 있더군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만이 제가 아직 아버지라는 걸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죠. 그마저도 곧 끊길 것 같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버거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도 없는 번호. 받지 말 걸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아드님 되시나요? 어머님이.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뵀을 때가 언제였더라. 그저 내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대로 못 챙겨드린 불효자였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처음으로 제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들, 내 인생도 살아야 한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는데 서랍 가득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얼마 전 신문에 실린 제 승진 기사까지 스크랩해 두셨더군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낡은 등기부등본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등기부등본,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놀던 그 땅이 이제는 산업단지,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 꽤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보상금을 받던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시간을 내지 않았더군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푹 꺼진 눈, 깊게 패인 주름, 구부정한 자세.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어요.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내 인생도 살아야 한다.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어요.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기도 벅찼습니다. 5분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5분씩, 10분씩 늘려가면서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죠. 약을 줄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계란찜도 실패했지만 하나둘씩 배워가면서 이제는 제법 괜찮은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죠. 아침엔 현미밥에 된장국, 계절 반찬 3가지는 기본이에요. 도시락도 직접 싸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3개월째, 처음으로 동네 뒷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화센터 전단지를 보게 됐습니다. 도예, 드로잉, 기타, 다양한 강좌들이 있더군요. 망설임 없이 도예 강좌를 신청했어요. 흙을 만지는 순간 뭔가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흙을 빚어보았어요. 서툴고 어설픈 모양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평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흙을 만지다 보면 모든 잡념이 사라졌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도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흙은 정직합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작품에 드러나죠.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작품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둡고 무거운 작품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밝고 자유로운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군요. 김 선생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숫자로 확인되니 뿌듯했습니다. 재정 관리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재무 설계는 자신 있었거든요. 먼저 은퇴 설계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비 등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보상금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40%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30%는 분산 투자를,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남겨뒀죠.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보내기만 했지 쓸 줄을 몰랐어요. 이제는 계획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문화생활비 15만 원, 취미생활비 1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정해두고 조금씩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가끔은 서울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그토록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어쩌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아침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라는 걸. 도예 교실에서 만난 첫 친구는 박종현 씨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은퇴하신 분이었죠. 처음 오셨네요. 저도 1년 전만 해도 당신처럼 어색해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도예반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어요. 전직 교수, 퇴직한 공무원, 사업을 정리하신 분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제이막을 준비하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이수진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울기만 했죠. 그러다 우연히 도예를 시작했는데 흙을 만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제 이야기를 그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비난도 판단도 없이 그저 따뜻한 위로의 눈길만이 있었죠. 김 선생님, 우리도 다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매주 토요일이면 도예반 회원들과 근교 산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했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심리 상담보다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도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정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다 대주고 나니 저한테는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제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예반에서는 매달 한 번씩 힐링 토크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각자 만든 작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번 달엔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드셨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우리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만든 첫 작품은 깨진 그릇이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릇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금이 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금수부장이네요. 깨진 곳에 금을 입혀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일본의 전통 기법이에요. 우리의 상처도 이렇게 새로운 아름다움이 될 수 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쌓여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이 저를 노인대학 특강에 초대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청중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퇴자들의 멘토가 되어 갔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예반 친구들과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지난달에는 다 같이 전시회도 열었죠. 제2의 봄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작품을 보러 온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8살 고등학생이었어요. 전시회를 보고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 아버지도 지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도예반 친구들과 함께 야식을 먹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죠. 이번 주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저는 드디어 수채화 개인전을 열기로 했어요. 각자의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작년 겨울 문득 서울에 있는 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3번이나 다시 읽어본 문자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죠. 그래, 오너라. 준서가 찾아온 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떡갈비를 굽고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도예 수업에서 만든 그릇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았죠. 아빠, 요리를 하시네요. 준서의 놀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서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환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아버지 강연을 들었다고. 제가 그분 아들이란 걸 어떻게 아셨는지.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아니다. 내 덕분에 아빠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진심이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아빠, 이제 저희 집에도 한번 오세요. 아내도 아빠 꼭 뵙고 싶대요. 얼마 후에는 다은이도 찾아왔습니다. 피아노 연주회 포스터를 들고 아빠, 이번에는 꼭 와주세요. 제가 아빠를 위한 곡을 준비했어요. 공연장에서 들은 쇼팽의 녹턴. 그 음악에 담긴 딸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만남이 아니에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웃고 그저 그런 평범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왔죠.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다은이의 말처럼 저는 진정 행복합니다. 도예 공방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대부분 은퇴를 앞둔 분들이에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행복한 노후 설계라는 주제로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취미도 갖고 새로운 도전도 하면서 얼마 전에는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왔어요. 인생 이모작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루실 수 있었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삶은 끝없는 도예 작업과 같아요. 깨지고 부서져도 다시 빚어갈 수 있는 거죠. 아내와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더 이상 서운하거나 미운 감정은 없어요. 오히려 고맙죠.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잘 지내시죠? 애들이 아빠 자주 뵌다고 하네요. 네, 당신도 건강하세요.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산책을 다녀와요. 도예 공방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강의를 하거나 제자들을 만납니다. 저녁이면 동네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요. 특히 행복한 건 일요일 아침입니다. 도예반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든요. 산에 오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한 주를 나눕니다.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정상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흙을 만지며 느끼는 평화로움, 제자들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죠. 돌이켜보면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녀와 배우자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노후 준비는 따로 있었던 거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체력, 경제적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취미와 열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준비였던 겁니다. 아침마다 도예 공방으로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이제야 찾았구나. 진짜 나의 모습을.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나 남편이기 이전에 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김태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25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쓸쓸한 현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씨가 전하는 노후 준비의 3가지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검진.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이는 노년기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력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자립 없이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 가입, 분산 투자, 의료비 준비. 이러한 재무 계획은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취미와 관계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시간이 아닌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김태우 씨가 도예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처럼 자신만의 취미와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자녀를 위한 투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우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과도한 희생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기. 주변 문화센터에서 관심 있는 강좌 하나 신청하기.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배우자와 진지한 대화 나누기. 매달 조금씩이라도 노후 자금 마련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김태우 씨도 처음에는 그저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등산 모임의 리더가 되었고 도예 공방의 선생님이 되었죠.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김태우 씨는 말씀하셨죠.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취미 생활로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는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부터 더 늦기 전에 진정한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황금빛 노후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2막을 함께 준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다가 60세에 베이커리를 창업해 성공한 이영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